네, 총칙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가로 열고 조건과 기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건 기한은 또 어떻게 오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치선자는 겁니다. 앞에서 공부할 때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었어요. 일반적 효력. 자, 일반적 효력에 가면 이제 특별 효력이란 말이에요. 특별 효력. 성립을 전제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있었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확정할 수 있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불일치,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사자 얘기입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요 의사 능력은 당사자의 얘기고, 요거는 목적의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의사표시 얘기입니다. 요거. 당사자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 순서가 이 목적을 먼저 공부했고, 요건 얘기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책 제목이,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요건 일반적인 효력 얘기했고, 일반 효력이 있고, 이제 특별 효력이란 말이에요. 특별 효력. 네.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 효력 요건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대리할 때 대리권이 존재된다. 이런 말 나와요. 대리권 존재. 자, 우리 순서가 이제 가면서 어떻습니까? 대리해가지고, 뭐 하면서? 대리해가지고, 뭐 하면서? 법률행위 대리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할 때 대리권이 존재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리권이 있으면 당연히 유권 대리고, 그죠? 유권 대리는 4번 확정 무효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1번이었다고요. 불확정 무효. 그래서 무권 대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리 끝나고 나서 공부한 게 무효하고 취소했다고요. 무효 취소.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 앞에서 여기 목적 의사표시 여기서 공부한 이 내용 있죠? 요거 가지고 행위 능력 없는 거 요거 하고 착오하고 사기강박 있잖아요. 요 세 가지만 여기 3번 상태 3번. 그죠? 그래서 3번이 2번 갈 수도 있고 1번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시험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3번하고 1번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들이 반드시 나와요. 3번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제일 힘든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를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총칙의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 부관해가지고, 조건과 뭐다? 기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건, 기한. 그러니까 책 순서가 우리가 목적 공부했고요. 의사표시 공부했고요. 대리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조건, 기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기한은 뭐다?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조건, 기한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립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은 이미 지난 거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그래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조건과 기한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조건은 이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 아파트를 뭐 하겠다? 준다. 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일단 내가 아파트 줄게. 아파트 내가 준다. 그죠? 근데 이번 시험에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합격, 말이 좀 이상하다. 이거 할게요, 그냥.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합시다. 뭐 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수강비, 생활비 다 줄게.
수강비 준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왼쪽 봅시다.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아파트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기간 머물러서 나중에 이게 뭐해지만이 실제로 뭐 하게 되면 합격하면 그때 비로소 뭐야? 아파트 뭐야? 달라 라는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합격할 때까지 수강비라는 얘기는 뭘까요? 합격할 때까지 뭐 주다가 수강비를 주다가 만약에 지금 뭐가 되면 합격하게 되면 네, 더 이상 수강비는 준다 안 준다? 수강비를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야? 효력이 뭐 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이쪽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효력이 뭐가 되어 있다가 정지되어 있다가 효력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는 합격할 때 수강비 줬으니까 일단 효력이 뭐 했다가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해제한다는 얘기죠. 해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조건이라 하고 정지 조건이라 하고 정지 조건하고 이런 조건을 뭐라 한다? 해제 조건이라고 명칭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기억하는 방법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위에다가 이렇게 발생이라는 단어 하나만 적어 놓으면 되더라. 보세요. 효력이 뭐가 돼 있다가 네, 정지되어 있다가 효력이 뭐가 돼 있다가 네, 정지되어 있다가 네, 성취가 되면 발생한다는 얘기가 이게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일단 뭐 했다가 발생했다가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지, 성취, 발생, 해제는 발생, 성취, 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합격이라는 사실은 확실한 게 아니고 뭐다? 굉장히 뭐요? 불확실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불확실한 얘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우리가 조건이다라는 말 써주는 거예요. 조건 아시습니까? 조건. 그럼 또 기한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오늘 날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하면서 다가올 예를 들어서 만약 계약을 갖다가 임대차 계약하면서 무슨 계약하면서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8월 1일부터 해서 내년 7월 30일까지 하자. 올해 8월 1일부터 해서 내년 7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하자. 자, 이렇게 만약에 오늘 계약을 만약 했다면 지금 당장 임대차 효력은 발생하는 게 아니죠. 해서 올해 8월 1일 날짜가 오면 비로소 효력이 뭐한다? 발생할 것이고 임대차가 그 다음에 시점 때 자, 내년 7월 30일에 오게 되면 효력은 뭐 할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8월 1일 날짜하고 이 7월 30일은 확실하다거든. 확실. 그래서 요건 효력이 시작하니까 시기라 하고 요건 이제 종기 마치는 거거든요. 도래하면 끝나는 게 뭐다? 종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도 성취 발생, 시기도 도래하면 발생시켰다가 성취되면 해제, 발생시켰다가 도래하면 소멸.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뭐하고 정지하고 종기하고 해제하고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쪽은 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쪽은 뭐다? 확실한 사실에 의존했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시기 뭡니까?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이거는 기한. 확실한 사실에 의존했을 때 우리는 뭐라 한다? 확실한 사실에 의존했을 때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 한다? 기한. 자, 이런 기본 개념 가지고 한번 내용 들어갈게요. 제7절 법률행위에 부관했습니다. 개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의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조건 들어가면 1번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실이 아니고 뭐다? 불확실. 그 다음에 2번 있습니다. 조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네, 이제 2번을 좀 설명드리면, 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네, 자, 이거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정지 조건은 그때부터 발생하죠. 여기, 네, 보세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해제 조건은, 네, 그때부터 뭐 한다? 효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 비소급해요. 그러나 당사자 뭘 맺어서, 처음부터 뭘 맺어서, 네, 특약을 맺어서, 네,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소급효가 인정된다. 이쪽도 그때부터 소멸하는데 당사자 뭘 맺으면, 네, 특약을 맺으면, 네,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네, 2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건은 원칙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합니다. 다만 특약을 맺으면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자, 세 번째는 조건은 성부가 불확실한 사실에서 장래 반드시 도래하는 기원과 다르죠. 기한은 확실. 그 다음에 뭐 4번은 의미가 없죠. 장래 사실이니까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자유롭게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과한 것이 아니고 법 조문에서 요구하는 법정 조건은, 네, 조건이 아니겠습니다. 자, 조건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지 조건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지 조건, 정지했다가 성취 발생하는 것, 해제는 효력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뭐 하는 것, 소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자, 조건에 친하지 않은 경우죠. 엄수표행위, 신분행위. 자, 엄행위는 요식행위입니다. 방식 갖추면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식행위에다가 조건 붙여서는 안 되고요. 또 신분행위 있죠. 이런 가족행위에다가 조건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 또한 단독행위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행위 일방적. 그래서 조건 붙이면 안 됩니다. 다만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한다든지 유증 또는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 다음에 조건부 권리가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에서 4번에 2번.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조문. 자, 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있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자, 아까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했습니다. 뭐 한다면?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부 권리거든요. 조건부 권리, 기대한다는 얘기죠. 합격하기 전까지는 기대권이라는 얘기죠. 이 조건부 권리를 자 거기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조건부로 뭐 되고요. 네, 자, 상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조건부로 뭐 할 수 있고, 네, 처분 가능하고요. 또 조건부로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상속도 가능하고요.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로 또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존은 특히 가등기 붙일 수 있다는 거. 무슨 등기요? 가등기 붙일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건부 권리에 담보가 붙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조건 성취 의제, 조건 불성취 의제. 요거는 거기 예를 보시면 다 할 거예요. 자, 합격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장에 못 가도록 방해했을 때 비록 합격은 못했지만 1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조건 불성취로 의제되는 경우는
네,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주겠다는데 부정행위를 통해 가지고 합격했다면 자, 이쪽에서는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조건 성취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고 조건 불성취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가로 6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자, 7번 하자 있는 조건, 가장 조건. 네,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7번에 집중하세요. 자, 7번에 구분해 가지고 첫 번째가 불법 조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불법. 자,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자, 첩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주겠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고 이 조건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이 끝났으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성조건 나옵니다. 기성조건 이제 계산의 계산. 네, 기성조건이 네, 정지조건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기성조건은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면요. 이미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정지조건은 정지됐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정지는 성취되면 발생하지 않습니까? 플러스는 뭐다? 예,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다음 기성조건이 기성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그럼 기성은 이미 성취됐으니까 플러스고 해제는 마이너스 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는 플러스, 기성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힘들면 뭐 기정조, 기정조, 또 기해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플러스로 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거기 세 번째 박스는 불능 조건. 조건이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능. 네. 그럼 불능 조건이 자, 보시면은 정지 조건 가볼까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 불능은 성취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정지는 성취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니까 뭐다? 당연히 무효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다음 불능 조건이 네, 해제 조건이면 어떻게 될까? 불능은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는 얘기는 뭐죠? 조건 없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다? 조건 없는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다. 그래서 외우는 방식을 그렇게 한 글자로 하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억하시면 혹시 이게 뒤집어서 나오더라도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 갑니다. 아까 했었습니다.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경우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시기하고 종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맨 꼭대기 위 제일 중요한 거, 기한 도력은 절대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당사자 특약에 있어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자, 아까 그거하고 비교할 게 뭐 있을까요? 아까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 네, 조건은 아까 그때부터 발생, 그때부터 소멸. 그 조건은 뭐죠? 원칙, 그때부터 발생, 그때부터 소멸. 그래서 뭐한다? 비소급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비소급표라고 얘기했고요. 예외적으로 뭐한다? 당사 특을 맺으면 뭐가 인정된다? 네, 소급표가 인정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한은 지금 보세요. 날짜가 오면 확실하게 발생하고 확실하게 소멸하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그죠? 여기다 또 다시 특약을 맺어서
특약 맺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특약을 맺는다면 이걸 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할 게 아니죠.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원한다면 특약 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뭘 인정하면 안 된다? 소급표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기한은 특약에 의해서 시험 문제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된다. 혹시 이렇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럼 이 질문은 틀린 거예요. 기억하십니다.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원칙 예외가 있는데 기한은 원칙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 특약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밑에 종류에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어요. 그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은 거기 확정기한은 아까 뭐 이런 것이 확정기한이에요. 날짜 딱딱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근데 불확정기한은 깜빡하면 조건처럼 뭐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갑이 사망하면 이 집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이 사망하면 집을 주겠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사망하면 이 집을 주겠다. 그러면 얼핏 보면 이 조건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조건처럼. 근데 사망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네,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기한으로 말씀하신 기한. 이 기한도 무슨 기한이다? 확정 기한은 아니고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명칭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 1년 이내에 갑이 뭐 하면 사망하면 이 집을 만약에 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1년 이내에 갑이 사망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거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것은 이건 확실치가 않거든요. 뭐하다? 불확실해요. 네, 이럴 경우는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말이 없이 갑이 사망한다 그러면 이건 뭐하기 때문에 사망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 기한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이 불확정 기한을 깜빡하면 조건으로 찰각하기 좋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 4번 보세요. 기한 도래전 효력 기한부 권리는 아까 조건부 권리 있었잖아요. 요거 똑같이 가서 준용합니다.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조건부 권리 관한 내용을 뭐하기 때문에 준용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한다?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한 이익이 있습니다. 기한 이익은 자 당사자 특약이 없게 되면요.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기한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갑은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예요. 자, 기한 이익 가지고 특약이 만약에 없었단다면 누구를 위한 것을 추정한다?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추정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입증 면제예요. 그렇고 보호막을 써놓고 그죠?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될까? 네, 누가 입증해야 될까? 자, 이때는 문박 그대 이렇게 돼요. 문박 뭐요? 그대가 입증한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되는 거니까 이 추정 깨트리는 누가? 채권자가 입증 책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가 안 되면 추정이 안 되면 요건 이제 스스로 입증한다는 거 참고해 두세요. 기한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따라서 기한 이익이 채권자 이익을 위해 있다는 것은 채권자 측에서 이를 입증한다는 거. 자, 5번에 2번까지 갈게요. 기한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에서 미리 갚기 위해서는
원래 기간까지 이자를 합쳐서 지급하고 포기됩니다. 즉 나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이익이 있으면 상대방 이익을 손해를 뭐하고 배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갚을 때는 그 나머지 기간까지 이자를 뭐하고 지급하고 기한 이익을 포기됩니다. 변제된다는 것. 네, 거기까지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4번에 기간이란 타이틀이 있어요. 기간. 근데 이게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참고상이니까 그냥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아셨습니까? 시험범위 아니니까 설명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8절 소멸시효가 있어요. 제8절. 네, 8절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것도 굳이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시험범위 아닌 것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설명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소멸시효는 나중에 이제 물권법 하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한 번쯤 다시 일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따라서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구체 시험범위 설명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멸시효 가지고 공부하실 때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요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느냐 하는 얘기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2편 물권 8개의 권리가 있어요. 8개. 근데 8개의 권리 중에서 아직은 공부 안 했습니다만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한편 3편 채권 이야기는 하여튼 채권은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은 항상 모두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용익물권 냈으면 이제 8개 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권 있고 소유권 있고 지지이전이 있고요. 유질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나머지 권리 있잖아요. 점유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유치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질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네, 요 이야기는 물권법 공부할 때 나오는 이야기니까 꼭 좀 일단 기억은 해두세요. 물권은 용익물권만 대상이 되고 3편 채권은 모두. 네, 요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체적 시험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양이 줄어들었죠?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물권법으로 넘어갑니다. 물권법. 그러니까 1편 총칙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10문제 관련된 총칙이 끝났고 그럼 이제 2편 물권 넘어갑니다. 물권. 자, 그럼 이제 물권을 이제 공부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큰 개념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편 물권하고 3편 채권의 비교예요. 3편 채권 비교예요. 그럼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뭘까? 이 물권을 짧게 표현드리면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물건을 요거예요. 사람 물건. 그죠? 그러면 채권은 도대체 뭘까 했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달라 무엇을 달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그러면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물건이에요. 근데 채권은 이 사람한테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권리로서 당사자, 오온이 주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얘기예요. 3편에 결국이 뭐냐면요. 3편에 계약이 있어요. 네. 계약 중 우리는 주로 사고 파는 거 있죠. 매매. 해서 2편 물건 결국 뭐냐면 등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다. 소유권 갖고 싶어서
이거 등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편 채권 계약의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에 등기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은 오인주장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5월 주장하려면 당연히 이건 일정한 공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건 공시가 필요하고 이건 당사 문제니까 굳이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공시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공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뭘 가지고 부동산은 뭘 가지고 알리고 이거 내 거다. 등기다. 부동산은 뭐 가지고 점유다. 이런 거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근데 좀 굳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 문제 이건 공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봅시다. 여기 5월 주장할 수 있으면 뒤집어서 누가 침해합니까? 이건 누가 침해합니까? 누가 침해할까? 물건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누가 침해합니까? 채권은 누가 침해합니까? 누가 침해하는 걸까요? 누가 침해하는 걸까요? 네, 그대로 오은이 침해, 오은이. 누가 당사자끼리. 그래서 물건이 침해가 됐으면 누가 침해가 됐으면 이건 내 거니까 뭐 하라? 내놔라. 그죠? 내놔. 그죠? 두 번째, 치워라. 야, 하지 마. 이런 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놓으라는 얘기가 뭐냐 도대체. 이게 반환이에요, 반환. 치우라는 것은 뭘까요? 방해, 제거. 하지 마. 앞으로 방해, 예방. 이런 권리를 인정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나중에 공부할 뭐다? 물권적 청구권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은 물청 얘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침해는 보통 하겠습니다만 누가 침해합니까? 오은이 침해라고요. 그러면 침해가 뭘까 봤더니 채권을 던졌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뭘까요? 그게 채무 뭐다? 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그럼 이런 거예요. 물건은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채권은 채무불이행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청하고 뭐하고 채무불이행 이해관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청 얘기를 쫙 정리해 두시고 이쪽은 뭐다? 채무불이행이 딱딱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물건은 5월 주장하려니까 그죠? 여기 등기라는 것을 써야 되니까 등기 꼭 썼습니다. 등기하니까 이쪽은 뭐야? 이쪽은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물권 무슨 주의예요? 물권은 법이 장을 써먹는다는 얘기야. 물권 법정주의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무슨 원칙?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원칙. 그러니까 이쪽은 뭐다? 이쪽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고 강행 규정이 많고 계약자 원칙이 인정되는 것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특질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개념을 먼저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제1절 총칙 물권 객체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가로 1번 물권 객체는 물건이다. 네. 그 다음에 굳이 거기서 시험 범위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3번 정도 권리도 물권 객체가 된다.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재산권의 준점유, 권리질권, 그 중간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그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 객체는 특정된 물건. 자, 세 번째는 물권 객체는 독립한 물건. 네, 그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물일권주의 읽어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5번 물권 무슨 주의다? 법정주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주의요?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한 문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185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몇 조요? 185조에서. 자,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서 물권을 뭐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당연히 뭐겠어요? 네, 민법전이라는 법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민법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전 아닌 법률도 있겠죠. 그죠? 네, 민법 아닌 법률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키워드는 민법 아닌 법률보다는 여기 민법전 법률의 물권 개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민법전에는 8개 물권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8개 물권. 또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이 있습니다. 관습법 인정되는 물권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고 판례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네,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기억을 해두세요. 분묘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지. 자, 시험과 나와서 자, 관습법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관습법 법지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사도 통행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 또 온천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 이용권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준하는 그죠? 관습법상 물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8개 물권은 어떻게 분류가 됐더니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점유권. 무슨 권? 점유권.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몽땅 묶어서 본권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본권. 다시 이 본권은 다시 2번 소유권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묶어서 세트 명칭이 제한물권 세트 명칭 잡습니다. 다시 제한물권은 세트 명칭이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용익물권은 3, 4, 5번 지상권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네 번째 지역권 타이틀이 있고요. 다섯 번째 전세권 타이틀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이 있고 7번 질권이 있고 8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물권법 공부할 때는 8개 물권이 딱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가지고 밑에 물권 종류 해가지고 딱 현행법상 물권 8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단계별로 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요거 점유권하고 뭐하고 본권 요걸 먼저 구별하셔야 되고요. 다시 본권 들어가서는 뭐하고 뭐를 구별하시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한물권은 다시 뭐하고 뭐 용익물권하고 무슨 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비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본권하고 점유권하고 그럼 요건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 얘기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요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그 책자도 보시면은 박스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점유권 해가지고 점유하는 권리 그 다음에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점유권은 그 권한 유무는 묻지 않고 점유라는 사실 상태를 그대로 권리로 인정해서 이를 보호하는 권리고 본권은 그 점유를 법률상 정당하는 권리 점유권은 점유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권리 본권은 점유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매매를 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했습니다. 3편 채권 매매를 했는데 2편 물건 을이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을이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작하고 있다는 거. 시골이에요. 시골 같은데. 자, 이런 을을 갖다가 우리는 미등기 매수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미등기 매수인.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은 이렇게 합니다.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없습니다. 근데 경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땅 문서, 부동산 등기, 권리증 가지고 경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 갑은 등기된 매도인 아닙니까? 그럼 뒤집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갑은 무슨 권은 있어도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무슨 권은 없다. 점유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이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자, 제한물권을 때는 본권인 제한물권, 본권인 용익물권,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항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는 1번입니다. 거기 1번, 2번, 3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류 방식을 기억하시죠? 자, 요것을 8개 물건을 갖다가 쉽게 기억해 드릴게요. 손가락 3개를 피시면 돼요. 손가락 3개. 하나, 둘, 셋. 접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손가락을 3개를 피시면 마디가 8마디. 그래서 엄지 1, 2. 두 번째가 3, 4, 5. 그 다음 뭐다? 6, 7, 8 나오죠. 그래서 1번이 뭐다? 점. 빨리 하세요. 점소, 그 다음에 지지전, 그 다음 뭐다? 유질저 하시면 돼요. 8개 피셔서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래서 유질저 세트 명칭이 뭐고요? 이게 담보고, 지지전이 뭐고요? 용익이죠. 이게 2개 묶으면 뭐가 되고요? 제한물건이 돼요. 제한물건하고 소유권 붙이면 본권 되죠. 그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점소, 지지전, 유질적. 다음에 물건의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물건하고 채권 붙었을 때는 원칙은 물건이 우선하고요. 그죠? 다음에 물건끼리 붙으면 이때는 당연히 시간순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연습해 볼까요? 물건과 채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큰 흐름이에요. 그러면 물건하고 여기다 채권 적어 놓고 큰 원칙만 설명드릴게요. 원칙. 자, 그럼 이런 거예요. 같은 물건끼리 싸움 붙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채권끼리 싸움 붙었다. 경우의 수를 한번 적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건과 물건이 붙었을 때. 자, 힘들면요. 이 물건이 족보가 있다 생각하세요. 물건은 족보가 있다. 족보가 있는 거예요. 채권은 족보가 없다를 한번 기억하신다면 되겠죠. 족보 있는 것끼리 붙으면요. 이거 우리는 시간순 결정한다 그래요. 시간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자, 그런데 물건하고 채권이 붙었을 때 이걸 시간순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족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족보 있는 게 이긴다. 그래서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 하면 되겠죠. 채권끼리는 싸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시간순한다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뭔가 다른 말을 써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행하는 자가 임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면 선행주의다.
먼저 행하는 자가 임자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물건과 채권 부수세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선하고요. 물건 상환은 당연히 시간순 따라 결정한다는 얘기죠. 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뭐 거기 보시면은 물건, 채권, 네, 물건이 우선하는데 예외가 있겠죠. 네, 혹시 채권이 뭐가 됐으면 등기된 채권이라면 등기된 채권과 등기된 물건은 시간순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예외의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했을 때,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한다는 것, 주택 임차인 등기 없이도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예외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원칙만 기억하세요. 시간순, 물건, 채권은 물건 우선, 채권, 채권은 선행주의, 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구체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드디어 가장 중요한 것, 네 번째 물건적 청권 얘기입니다. 물건에서 물청입니다. 채권에서는 물청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성질을 보시게 되면 거기 3번이 가장 중요하다.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하며 물건 이전 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이전 소멸되고 물청만 따로 양도하지는 못한다. 네, 물건이 뭐가 되고요?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물청 이야기가 뭐다? 규정관계 있습니다. 근데 성질은 뭐냐면 반드시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된 물건이 소멸하면 반드시 뭐하고?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면 같이 붙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한다. 네, 그러면 물건의 가장 대표가 뭐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럼 소유권 기초란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물청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현재 소유자가 소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면 소유권 물청도 반드시 갑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을한테 넘어가야 되지,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 물청이 남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 3번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종류가 있네요.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목적물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자, 이거는 소유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권이요? 소유권. 자, 그러면 여기 물청 이야기도 크게 두 가지예요. 소유권. 자, 그러면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유권 기초로 하는 뭐가 있을 것이다. 반환, 점유를 내놔라. 반환. 두 번째, 치워라. 방해 제거. 그 다음 뭐요? 방해 예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서 거기 내용 보시면은 거기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네, 그리고 4번에 민법에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규정. 그죠? 그래서 거기 안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유권 물청이 여기에 213조로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214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고 각각 권리를 보니까 여기 지상권 있고 전세권, 저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권에서 이 지상권 물청은 네, 이 반환 청구권도 준용을 하고요. 방해 제거 예방도 다 같이 준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준용하지 않고요. 방해 제거 예방만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물청도 네, 반환 청구권도 준용하고 이것도 준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권, 유치권을 가보니 유치권 물청은 이 반환,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 예방 청구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권, 유치권 물청이 아무것도 없고요.
자, 저당권 갈게요. 질권 처분 아니니까 저당권은 반환청구권 준용하지 않고 이것만 준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얘기는 전부 다 본권 얘기한 겁니다. 본권. 자, 그런데 밑에 들어가면 본권 아닌 점유권이란 말이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이건 점유를 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자는 당연히 점유권도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당연히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하지 않는 자가 본권 가지고 점유를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전세권자 점유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권 반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점유가 있을 때 유치권이 들어가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날아가고 이게 날아가면 날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자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뭐한다?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의 종리의 목적물 반환청구권에 니은에 3번에 자 보세요. 3번의 가로 동그라미 1번의 니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지역권 저당권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여기 반환해서 뭐하고 누구하고 누구는 여기 지역권하고 여기 저당권은 점유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본권 반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가로 4번에 민법 규정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있어요. 3번.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며 또한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으로 충분히 뭐가 되기 때문에 보호되기 때문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다. 이 점유 가지고 이게 점유가 돌 때 유치권이 돌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상실되고 점유가 부활하면 유치권 부활하기 때문에 요 점유권 물청 가지고도 유치권이 살아난 거기 때문에 유치권 기출하는 물청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게 왜 그럴까? 그걸 이제 나중에 이해하시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청 이야기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 그러니까 지금 임차권은 본권은 맞아요. 본권이 자 여기 전세권 있죠? 임차권 해볼게요. 똑같이 부동산 빌려 쓰는데 전세권으로 빌려 쓰는 방식과 채권 형태의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 네, 요거 임차권 이건 채권이고요. 요거는 물권이에요. 근데 요거 두 가지가 전부 다 본권입니다. 본권. 그러니까 본권, 물권, 전세권하고 본권, 채권, 임차권. 그러면 본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 물청을 인정해줘요. 물청. 근데 본권, 채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임차권 기천한 물청은 없는 거예요. 물청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세권자도 점유는 하고 있고요. 뭐 하고 있고요. 이쪽도 점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점유하고 있으면 이건 점유권 기천한 물청은 있어요. 이쪽도 본권 아닌 점유 물청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권 물청은 없지만 점유권 물청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쪽은 본권 물청도 있고 점유권 물청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차권 나왔죠? 임차권 채권이지만 그죠? 경우에 따라 인정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점유보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등기한 경우 있죠. 이건 볼게요. 나와볼게요. 요거는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얘기예요. 이게 등기가 안 된 경우고 이게 만약에 뭐가 됐으면 임차권이 등기가 됐으면
물권화 해가지고 이때는 뭐다? 물청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권, 전세권, 물청 있다. 점유권, 물청 있다. 채권, 임차권, 등기한의 임차권은 물청이 없다. 등기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밑에 점유권, 물청은 예외입니다. 네, 그래서 그 4번 채권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밑에 5번에 물권의 독자성과 무인성이 있습니다. 생략할게요. 굳이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 있죠. 우측에 보시면 판례 있을 거예요. 물권도 계약 해제로 인해서 당연히 복귀되는지 그 판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줄에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법제가 물권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자, 유인성만 기억하세요. 유인성. 무슨 성? 유인성.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값을 매매해서 매매가 뭐가 되고요? 원인이 되고 등기한 게 뭐다? 결과예요. 이때 원인을 뭐 하게 되면 X 하게 되면 결과도 X가 되는 거. 이거 우리가 무슨 성? 유인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X 치면 등기도 X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등기 때문에 소유권은 언제 복귀한다? 수익권은 언제 복귀한다? 네, 자동 복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권 언제 복귀한다? 자동 복귀. 판례 태도는 무슨 성? 유인성. 원인이 X면 결과도 X. 비록 등기는 을한테 남아있지만 소유자는 누구다? 갑. 유인성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물권 쪽 처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물권 변동 갈게요. 물권 변동도 그다지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 물권 변동은 거기 1. 물권 변동 개요가 있습니다. 크게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자, 크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공시란 말이 있고 공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시. 공시는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물권 법정주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알려야 됩니다. 공시. 공개적으로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하고요?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알리고요. 동산은 뭐를 통해서 알린다? 네, 점유를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 자,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가지고 알리죠. 그러면 이 공시의 원칙은 이렇게 물권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로 2번 공시의 원칙에서 밑으로 가시면 물권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물권 이의 원칙에서도 그래서 보시면은 공시의 원칙이 물권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족법에서 혼인하는 것도 일종의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공시 방법은 부동산 등기, 동산 점유. 그 다음에 수목 집단에 가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명인 방법도 일종의 공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신. 그러면 자, 등기부에 지금 자, 을이 있고 등기부에 점유가 을이 돼 있어요. 네, 당연히 소유자로 추정받겠죠.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 근데 알고 봤더니 혹시 등기가 을이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상 있다 할지라도. 혹시 갑이 진정한 권리자. 이쪽도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진정한 소유자일 수도 있죠. 근데 을이 슬그머니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등기 위조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은 이 등기라는 공시를 뭐 했어요? 부동산 등기라는 공시를 뭐 했어요? 공시를 믿은 사람 아닙니까? 신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데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병은 믿었던 제3자죠. 그죠? 그럼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를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방긋 웃고 네, 병이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등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편 갑은 소유자고요. 을은 빌려 쓰는 사람인데 슬그머니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다 없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병은 동산점이라는 공시를 뭐 했다는 거예요? 공시를 실리했다는 거예요. 힘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자가 보호를 받는 얘기죠. 제3자가 보호를 받으니 병이 기쁘고 갑은 굉장히 요요 슬프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동산점유는 공신력이 있고요. 부동산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다고, 공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뭐다? 공신력 없답니다. 그래서 무효등기에 뭐가 없어서 우리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동산점유는 뭘 인정한다? 공신력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 동산점유 공신력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나오는 것이 249조에서 동산의 선의취득이라는 타이틀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동산 무슨 취득? 선의취득. 그래서 공시하고 공신의 원칙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가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 또 하나는 법률 규정. 총칙이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 이익이 있었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186조하고 187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 자, 이 법률 행위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동으로 이게 취득하는 건지, 등기해야 취득하는 건지, 이제 그런 건 묻고자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반대말은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건 187조거든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은 자동 취득이 아니고요. 등기해야 취득하는 타이틀입니다. 한편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하는 게 타이틀이지 무슨 취득이 아니다? 등기 취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나누시면 됩니다. 법률 행위란 취득은 뭐 해야 된다?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이고,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입니다. 가장 대표가 법률 행위 있을 때 뭐가 있을까요? 매매가 있겠죠. 그죠? 매매. 자, 그럼 매매를 했습니다.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매매했을 때는 등기 취득이지 자동 취득이 아니죠. 법률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동 취득입니다. 그래서 상속, 공영, 징수, 판결, 경매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자, 거기서 법률 행위 취득 원칙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예외의 니은이란 말 있을 거예요. 예외란 말은 아니고요. 물권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언제 복귀하느냐. 자, 요거는 아까 니은은 유인성을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성? 유인성. 무슨 성? 유인성.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었다. 법률 행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까지 다 넘겼을 때 이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엑스가 되면 등기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팔레트는 무슨 성을 취한다? 유인성을 취한다는 것. 그래서 소유권은 언제 복귀한다? 자동 복귀한다는 거. 요건 하나 기억해 두세요. 디귿은 시험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립니다. 다음 이제 법률 규정이 많죠. 거기 상속,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타 속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상속이 있고 이제 187조 얘기고요. 이건 몇 조? 186조 법률 행위고 오른쪽은 법률 규정입니다. 상속이 있고 나와 있는 것이 공영 징수가 있고 그다음에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경매. 그래서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이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을 기억해 두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가르쳐 놓고 이건 뭐다?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기타 수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건물의 신축이 있고요. 두 번째 점, 피담보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은 부정성. 그 다음에 기간 만료로 용익 물권 소멸. 자, 포괄 승계, 상속에 해당하죠. 혼동, 마찬가지.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도 있고요. 법정지상권, 법정 다 법률 규정입니다. 근데 187조에 유일한 예외가 있으니, 자,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무슨 시효요? 자, 이거는 A점다 이렇게 할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가지고 점유를 해요. 등기돼 있어요. 그래서 점유가 20년이 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돼요. 그래서 등기를 하거든요. 법률 규정이거든요. 근데 점유 취득시효는 무슨 시효는?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해야지만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성됐을 때가 아니고 어디다? 등기.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이 법률 규정 유일한 예외가 뭐다?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에 취득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것도 점유 취득시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 중에서 자, 등기 효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니은입니다. 가등기 효력 있죠. 이게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가등기 효력. 자, 가등기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가등기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하는 얘기예요. 가등기. 자, 부동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팔아서 잔금까지 다 줬다. 근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 부동산을 만약에 혹시 병한테 또 팔았어. 즉 이중 매매했어. 병이 무슨 가담만 아니면, 적극 가담만 아니면 이 사람이 등기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을이 이 사람이 이중 매매를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원초적으로 가등기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왜 가등기가 나오는가 볼게요. 자, 매매 계약을 했고 뭐 했고요? 매매 계약 했고 먼 날 나중에 잔금을 주게 되면 뭐 주게 되면 을은 갑한테 뭘 요구할까요? 네, 등기 해달라 요구하는 등기 뭐가 발생한다?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본등기 요구 못하고 임시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가등기 해달라는 얘기예요. 가등기. 그럼 가등기 순위가 있을까 없을까? 네, 가등기 순위가 기재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갑이 무슨 자예요? 갑이 본등기 소유자죠. 본등기 무슨 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권. 그럼 이 사람의 본등기 순위는 1번 상태예요. 1번. 그 다음에 을이 장래 등기청구권 순위 보전하에서 가등기 적어놓으면 가등기 순위가 기재가 된다고 이렇게. 자, 이래 놓고 출발했을 때 혹시 이 갑이 등기를 누구한테 팔아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본등기 병이 샀다고 할게요. 병이 샀습니다. 병이 본등기 소유권 취득했지만 이 사람 순위는 3번이에요. 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 맞아요. 가등기 상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을이 나중에 이제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네,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본등기 순위 어떻게 한다고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본등기 순위가 몇 번 되면 2번 되는 순간 이 본등기는 딱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본등기는 누구한테 하면 돼요? 네, 을은 본등기를 누구한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채취해준 누구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갑한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갑한테. 아셨습니까? 그래서 순위가 올라가는 순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는 간 이 사람은 집권 등기관이 말소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물권 변동은 무슨 변동은
물건 변동 효과는 본등기 그때부터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뭐만 올라가고 순위만 올라가고 물건 변동은 그때부터. 그래서 가등기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가등기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장래 청구권. 자, 가등기예요. 가등기. 장래 청구권 가등기했다.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뭐만 올라간다. 네, 순위만 소급한다.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물건 변동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동사 물건 취득하겠습니다.